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중앙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동북아 안보균형이 위협받고 있다. 동북아 안보균형. 우리나라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 참 들어가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에다가 사실상 이제 핵 보유국이 되어버린 북한이 핵무기 다량화, 고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결국 동아시아 핵 균형이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반대편 민주진영은 한국, 미국, 일본, 이 한미일 그 중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이러니까 핵 균형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균형추를 미국은 맞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잠수함 중에서 항상 기동하고 있는 핵 잠수함은 제가 알기로는 19척입니다. 그 중에서 적어도 8척은 동아시아에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앙일보 일면의 이 기사, 솔직히 이 기사는 이미 몇 년 전에 나왔어야 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북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전술핵, 말하자면 20킬로톤 정도의 우라늄탄을 보유하면서,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18kg으로 만들 수 있는 20킬로톤 정도의 우라늄 원자탄, 이것은 거의 보편화된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라늄탄을 보유하면서 점점 핵무기를 고도화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북한이 우리를 언제든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KN-23,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입니다. 최근 북한은 그러니까 이동 발사대를 넘어 지하 사일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진일보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북한은 어디에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 땅속 사일로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치솟아 올라온다. 지난 19일 발사한 KN-23, 아까 말씀드린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 새 위성 발사장 지역에서 발사가 됐죠. 그런데 김정은과 김주애가 숲속에서 솟아오르는 미사일을 보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미사일이 어디서 올라온 것이냐? 바로 텔이 아닌 지하 사일로에서 발사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발사장 인근에 임시 사일로를 설치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1일자 위성 영상에 1m 깊이의 원형 구멍과 사각형 덮개가 있는 것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북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내답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감시를 받습니다. 김정은은 이른바 핵의뢰란 것을 시험 발사한 지 딱 나흘 만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27일 오전 7시 47분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도발은 정확히 8일 만입니다. 왜 자꾸 쏠까요? 언론은 한미가 연합연습으로 사드 발사대 전기 훈련을 하고 조만간 미국 항모가 한반도에 입항해서, 사실은 니미츠가 부산항에 입항을 했죠. 그래서 한미가 연합해상 훈련을 하는데 대한 반발로 해석했습니다. 한편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으로 이 사전 계획한 대남 핵 타격용 무기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사단급 규모 상륙군, 그리고 대형 수송함인 14,500톤 독도함, 그리고 미국 와스프급 42,000톤이나 되는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 등을 동원해서 연합 상륙훈련, 상용훈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북아 긴장은 이제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22일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무기 고도화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배후가 러시아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북한판 토마호크, 이건 중국이 배후가 아니고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해 주거나 부품 등을 다 제공을 해 줬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게다가 북한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중 핵무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핵무기 수중 공격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북한은 다시 SRBM 2발을 쏜 것입니다. 탄도미사일로서는 8일 만이죠. 앞으로 김정은이 할 도발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북한은 적어도 한 차례 더 고체 연료 추진 ICBM 발사에 이어 ICBM 정상각도, 그러니까 30도에서 45도 눕혀서 발사를 할 것입니다. 핵폭탄을 탑재할 ICBM이 미국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은 재진입 기술까지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일으키거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썼습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후한무치함,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정말 어디까지입니까? 위장 탈당으로 역사의 이름을 더럽힌 민영배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지금 복당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위장 탈당인가 아닌가? 이 뻔한 질문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배 본인은 분명히 탈당을 했기 때문에 위장 탈당은 아니라고 합니다. 위장 탈당이라는 말을 탈당하지 않았는데 탈당한 것이라는 뜻으로 달리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를 위장 탈당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념과 철학이 달라서 탈당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소속이 되어 당시 안건 조정의 야당 몫을 채우려 탈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탈당 행위는 진실이라 해도 그 행위 자체가 위장이기 때문에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진실을 아는 자들은 그의 복당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이 무효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마당에 그가 위장 탈당인 것을 자백하고 만약에 복당을 한다면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그의 탈당은 명백히 사기성을 드러낸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금 민영배의 복당이 이루어지는가는 관심사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은 얼마나 더 뻔뻔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26일 민영배의 꼼수 탈당을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영배를 시급히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자 비명계가 당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반기를 든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사과로서 끝나도 좋을 일인가요? 법사위에 이 민영배가 안건 조정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불과 5시간 만에 법사위를 가볍게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마련한 타임테이블대로 이 검수완박법은 일사천리로 처리가 됐고 끝내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해 가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법입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하자가 있더라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사과로서 끝나도 좋을 일인가요? 다시 박용진의 말입니다.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수기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사과를 하면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닌가요? 박용진은 쓴소리도 수긍하고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또한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독수로 얻은 독과를 민주당이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민영배의 꼼수가 아니라 그의 만행으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을 막지 못했고,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방탄조끼를 입을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와해시키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등 몇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나라 권력 분립의 한 기둥인 사법의 기틀을 부쉈다. 이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는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두면서 민주당의 반성을 말하는 자들 역시 반민주주의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상권 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글쎄요, 반성하고 성찰을 아무리 해본들 뭘 이루겠습니까? 도대체 반성과 성찰로서 무엇이 바로 되는 것입니까? 자, 다른 문제입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정황이 드러났다.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달군 뉴스입니다. 백인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의 위정교사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뉴스입니다. 검찰로서는 망외의 소득이었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올해 초 백인동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김인섭, 그러니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사인데, 이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당시, 그러니까 처음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디벨로퍼, 이 백인동 아파트를 개발한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로부터 70억을 받아 알선 수재 혐의로 현재 구속 중입니다. 이 김인섭의 측근 김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물 중에 김 씨가 녹음을 해둔 이재명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변호사 이재명은 검사 사칭으로 재판을 받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02년 5월 18일 KBS ETV 추적 60분은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 추적 60분 PD 최철호는 김병양 시장에게, 이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시장이죠. 김병양 시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병양 시장에게 수원지검 검사라고 전가를 넣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여기 수원지검 검사한테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성남의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고 있을 때 성남시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때 최철호는 이재명이 불러주는 대로 저는 서땡땡 검사라고 거짓말을 한 뒤에 시장과의 통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게 검사 사칭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이 언급되며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1심 재판에서 정인 매수가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이
이 김모 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서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은 2019년에 열렸는데 이때 김병양 시장의 비서였던 바로 김모, 그러니까 이재명이 회유를 한 자가 바로 이 김모입니다. 김모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2002년 당시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양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비리 고소는 취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말을 바꿔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즉 이재명이 억울했다는 취지입니다. 진짜 주범은 비리인데 이재명이 참 억울하다. 최초로 비리 대신에 죄를 다 뒤집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2월 24일 최초로 PD는 수원지검의 검사 이름을 가르쳐준 사람도 이재명이며 그가 김병양 시장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추가 질문을 메모를 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질문사항을 계속 옆에서 보충을 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정범이 아니라 적어도 교사범 수준의 공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초로 PD의 그 다음 말도 아주 충격적입니다.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송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재명이 제게 이 녹음 테이프를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하는 것처럼 하자고 했다. 그래서 성남 지역 다방에서 제가 해당 테이프를 받는 것처럼 방송을 했다. 참 엄청난 음모론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주도로 검사 사칭을 했고 일부 방송 내용도 조작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번에 중앙지검이 확보를 한 녹음 파일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해서 그 토론회에서 상대방 김영환 후보가 묻는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대답을 한 것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가 되어서 다시 기소가 된 겁니다. 그 재판에서 김병양의 수행비서를 했던 이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재판에 제발 증인으로 나와 나를 위해 이런 증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실제로 김 씨가 2019년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재명의 요구대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김 씨는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양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계속 올라가서 2심에서 이재명에게 벌금 300만 원이 매겨졌는데 대법원은 2020년 7월 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수원고법 항소심을 깨고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이재명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권순일 대법관이 연루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사건입니다.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 방에 8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재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또 이 김모가 김인섭 아까 말씀드린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 김인섭과 공모를 해서 백인동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시행사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정모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한 뒤에 이 가운데 실제로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도 기재를 했습니다. 김모는 이 외에도 2019년 2월에서 4월 그 사이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납품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하는 등 또 다른 알선 수재 혐의도 받습니다. 솔직히 참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검찰은 3월 22일 이재명을 대장동 게이트의 배임죄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제3자 뇌물죄 등 5개 범죄로 기소를 한 직후에 백인동 개발 비리,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이재명의 나머지 의혹 수사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이 전한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적어도 차장검사 정도 되는 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향후 수사력을 428억 약정 의혹과 그리고 50억 클럽, 불법 개발 이익 사용처, 백인동 개발 이익의 실체 규명에 집중하겠다. 자,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국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3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물었습니다. 검찰이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런 위증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한동훈은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다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를 했던 의혹이 보도되는데 이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인가? 똑부러지게 지금 물은 겁니다. 한동훈이 그렇다고 하자 전주회가 다시 물었습니다. 현재 시행령상으로 검찰이 적법하게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 한동훈이 답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있다.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10시 반 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어떻든 이재명은 당 내용을 수습하기 위해 예고된 대로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비명계는 반쪽 탕평인 사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주체로 인적 쇄신의 핵심인 사무총장은 그대로 유임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무총장을 바꾸지 않고 나머지를 다 바꿔봐야 뭐하느냐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다가 다른 인사 명단도 산뜻한 인상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탕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비어버린 호남계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이 임명됐습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 나온 겁니다. 새 정책위 의장에는 김민석 의원, 그리고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김승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한병도, 디지털 전략사무부총장은 박상혁이 맡았습니다. 결국 대변인단도 바뀌었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과 김의겸, 임오경 대변인이 물러난 대신에 권칠성, 강선우 대변인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측근인 이른바 7인의 소속 김남국, 김병욱, 문진석은 모두 교체됐습니다. 기존 박승준, 한변수도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당직 쇄신으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멈출까요? 국민의 시선이 바뀌겠습니까? 이번 당직 개편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언론에서 더 미래라고 그랬죠. 더 미래가 지난 15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명에게 직접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직 쇄신 요구에는 그 바탕에 이재명의 후퇴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요? 언젠가는 물러나야 하는데 적어도 퇴진 로드맵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 말입니다. 박승준 대변인은 이날 당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통합과 탕평, 안정의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 탕평, 안정. 그러나 지금처럼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결국 당에 그대로 옮겨지는 상황에서 당직 쇄신이 무슨 탕평이 되고 통합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차기 총선이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무총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사무총장 조정식 위임을 두고 비명계 초선 의원이 사무총장을 교체하지 않은 것은 핵심적인 자리를 바꾸지 않은 것이라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책위 의장도 비명계라 볼 수는 없고 나머지는 중도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송갑석 의원 한 명을 끼워 넣는다고 크게 바뀌겠나라는 생각이 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사태로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이 연루된 범죄가 한둘이 아닌 데다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중범죄입니다. 도저히 덮을 수 없는 파렴치 범죄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의 지지도는 아직 높습니다. 이재명 역시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개딸들 대단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 성숙도라고 할까요? 2011년 랑콤 화장품의 광고에서 모델은 당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43살의 영화배우 줄리아 로버츠였습니다. 그런데 랑콤의 광고에 나온 줄리아의 얼굴에서 주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광고는 영국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철회 명령을 받았습니다. 퇴출이 된 겁니다. 슈테렌즈는 여성의 얼굴을 복숭아처럼 고쳐도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화장품 광고 모델이 진실이 이럴진데 하물며 정신이야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